어린 황태자가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큰일 나는데.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 같으면 뭐 잠깐 울다가 일어났겠지만 이 혈병 환자였던 황태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겼고요. 피가 안 멈출 예, 텐데.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고의 시력을 가진 황씨 주치의들도 이제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얘기죠. 그저 그냥 진통제를 주는 것밖에는 달리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부부는 아들을 고통에서 구해줄 성자를 보내달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황제 부부 앞에 불려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괴성 라스푸틴이었습니다. 라스푸틴. 이때 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즈음 이렇게 라스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치유력을 가진 성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자신을 추종하던 그 황실 가족의 소개를 받아서 황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성자가 진짜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라스푸틴은 마치 진짜 성자처럼 신비로운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다가가면서 호감을 얻었고요. 라스푸틴을 두고 우리가 찾던 성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넘어갔네. 결국 국가기밀인 황태자의 혈병까지 라스푸틴에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라스푸틴은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궁에 불려와서 알아누운 황태자의 침대 머리맡에서 열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이 기도를 마친 다음 날 거짓말처럼 황태자의 출혈이 멎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돼. 뭐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라스푸틴이 어떤 방법으로 황태자의 출혈을 멈췄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에 대한 믿음을 더욱 이제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참나. 그래서 한 번은 라스푸틴이 그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또 황태자가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예감한 황제 부부가 성직자를 불러서 황태자의 그 사망 미사를 치를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또 위독하던 황태자가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기적처럼. 죽길부 직전까지. 의사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말이 돼? 죽을 뻔한 아들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된 황비의 눈에 라스푸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진짜 뭐 신의 뭐 대리인이다. 그렇죠. 성자죠, 그렇죠. 성자. 이 알렉산드라 황후는 하나님께서 러시아 황치를 지키기 위해서 라스푸틴이라는 성자를 보내줬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스푸틴을 자주 불러서 황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다 살아났으면 그렇게 믿을 수 그럴 있을 것 수밖에 같아요. 없지.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스푸틴은 황태자를 치유한다는 명목 아래 황비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한 황비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죠. 괴로운 황제의 마음에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황제의 신뢰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니콜라 2세가 즉위 이후부터 정치면 정치, 전쟁이면 전쟁,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흔들리지 않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믿음을 가진 대상은 바로 이제 백성들이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순수한, 순진한 백성들은 여전히 황제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 멀리 시베리아에서 온 농민 출신의 수도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황제의 눈에는 이 라스푸틴이 순수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자기에게 전하는 성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라스푸틴 말만 듣겠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라스푸틴은 수시로 이제 황궁에 드나들면서 황제 가족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왜
가족 사진에 같이 끼어 있네요. 예, 한가운데 예. 그것도 그런데 한가운데 청일점이네. 그래서 라스푸틴과 황비 그리고 공주 4명, 황태자의 모습인데요. 라스푸틴은 이 공주 4명의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뛰어난 언변으로 공주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친해졌던 것이죠. 4명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막 조종을 한 거네요. 예. 이 황제 부부의 신뢰 속에서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팬클럽이네요, 팬클럽. 눈빛이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말도 안 무서워. 된다 쟤. 아, 진짜.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응. 흰색이야. 맞아.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여성분들. 맞습니다. 이 인기가 사진의 많은- 특성이 있는데 지금 그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다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라스푸틴은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녀. 아, 성녀 아닙니다. 꼬마 아가씨들. 꼬마 아가씨들. 뭐야 그게. 아 소름.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라스푸틴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을까요? 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마음이나 몸에 그 병이 있는 여성들이 라스푸틴을 찾아가면 그 비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기부금을 많이 냈고요. 이뿐 아니라 그 자청해서 라스푸틴의 그 수발을 들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일정 관리를 하는 등 비서 역할까지 도맡았던 것이죠. 기서. 예. 그런데 그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아주 묘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온갖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럼 이때 니키 씨가 알고 있는 그 밤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밤에만 마술을 하나 봐요? 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여성들과 일단 밤 보내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홀리스트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사이비 교주가 맞는 표현이네요. 그냥. 예. 근데 뭐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당연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라스푸틴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 네, 교회 지도자들이 라스푸틴이 이단 종파에 빠져 있다. 그리고 수녀를 유혹하고 강간하려 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신도와 집단 난교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일제히 라스푸틴을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죠. 심지어 황태자의 보모가 있는데요. 보모가 라스푸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도리어 그 보모를 해고해 버립니다. 어머. 황제는 대체 왜 그 라스푸틴의 행동을 방관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이 황실의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부부는 황태자 알렉사이의 혈유병을 여전히 비밀로 붙여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해결해 줄 사람이 라스푸틴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에 무슨 소문이 퍼지든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아들을 살리는 걸 봤는데 예. 뭔가에 실린 거죠, 진짜. 그거를 어떻게 안 믿겠어. 큰일인데. 그것도 예. 2번씩이나.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고요. 황제 부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아주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되자 라스푸틴을 감싸는 황제 부부에게 불만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 라스푸틴으로 말미암아서 황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라 황비가 라스푸틴에게 보낸 편지가 신문에 폭로되었어요. 어이?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어깨에 기대 잠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당신을 곧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에게 따뜻한 키스를 보내요. 나는 당신 앞에서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답니다. 야, 이건 약간 이거는 연애 편지네. 예, 당연히 그 황비의 편지를 신문에서 읽은 러시아 사람들이 황비가 라스푸틴하고 문란한 관계를 갖는 게 분명하다고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저 황비가 쓴 편지를 보면 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의 뭔가 이상한 관계가 예.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그 역사가들은 그 알렉산드라 황비와 그 라스푸틴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자기의 권세가 니콜라 2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신임을 조금이라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황비와 라스푸틴의 관계를 조롱한 만평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잠깐만.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제정이에요. 전제정? 네, 전제정인데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더 다르게 읽어보면 네. 혼자서 받들다, 손에 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라스푸틴의 황비의 가슴을 손에 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아. 이제 말장난을 하면서 조롱을 했던 거죠. 니키 씨, 네. 라스푸틴과 황후 관련된 노래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아마 다들 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보니 엠이 부른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신문마다 라스푸틴과 황비를 조롱하고 이제 크게 비난을 하는 기사가 쓸리고요. 이런 그 소문이 그 전국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황실에 아주 분노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 라스푸틴이 러시아 황실을 그 어지럽힌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러시아 제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공격에 대비한다고 생각한 니콜라 2세가 고민 끝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 제국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그 장기 전쟁에는 그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그런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독일에 비해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급이 잘 안 됐고. 예. 그래서 러시아의 패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니콜라 2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이 결정은 흔들리던 러시아 제국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니콜라 2세가 내린 최악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결정? 바로 그 기존의 총사령관을 해임하고요. 황제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서 동부전선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지? 무슨 자신감이야? 사실 니콜라이 2세의 결정도 했지만 단독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요. 배후에는 바로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군의 그 총사령관과 아주 사이가 나빴는데 황비가 라스푸틴과 사이가 나쁜 총사령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황제는 이 황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니콜라 2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황제인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라스푸틴은 이런 황제의 심리를 읽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폐하께서 군 통수권을 장악하는 순간 모든 전선에서 승리를 알리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승리한다고 이제 예언까지 해주니까 황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수도를 내버려두고 전쟁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황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황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도를 떠나서 전선으로 간다는 것은 러시아 제국의 정부, 통치를 황비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고 이것은 곧 라스푸틴의 손에 러시아의 운명을 맡긴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황제가 이 수도를 비운 사이에 러시아의 국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비와 라스푸틴의 손아귀에 떨어진 거죠. 지금 그 예상한 대로 이제 황비는 라스푸틴 말만 듣고 유능한 대신들을 다 해임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중에는 국정을 이끈 총리는 물론이고 전쟁 중에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 대신,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 대신까지 있었죠. 라스푸틴이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만 하면 금세 한 대신의 목이 댕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라스푸틴이 추천하면 바로 추천서를 쓰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 황비가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황비는 그 황제가 멀리 그 군사령부에 있는 동안 라스푸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황제에게 그 편지를 써보냈죠. 황제 부부가 전쟁 기간에 주고받은 편지와 전보는 약 1,600통에 다다릅니다. 당시 그 황비의 편지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벗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러시아가 들어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황실과 러시아가 위험에 빠질 거예요.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러면은 이제 라스푸틴이 전쟁도 관여해요? 예. 에? 그래서 내가 라스푸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황제는 이 황비에게 전쟁 상황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은 국가 기밀이니까 라스푸틴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이 당부를 어기고 라스푸틴에게 러시아 제국군의 병력 이동 그리고 여러 군사 관련 황제의 결정들을 거의 중계 방송하다시피 전해줍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안 망하면 더 이상한 제국인데요? 네, 결정적으로 전쟁의 총사령관을 맡은 니콜라 2세가 군사 문제에 무지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이 틈만 나면 황제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들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은 황제가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놀아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니콜라 2세와 황비를 비판하는 만평을 한번 볼까요? 아, 라스푸틴의 피리 소리에 피리에 놀아나는 움직이고 거네요. 있다고? 광대처럼. 아, 황제가 라스푸틴한테 요리를 갖다 바치네요. 그리고 그 옆 사진은 황비이겠죠? 왼쪽에 있는 만평의 아래에 있는 글귀는 라스푸틴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글귀는 알렉산드라 황비의 사랑 고백입니다. 황제는 하인, 황비는 라스푸틴의 애인이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아니 이 정도인데 왜 모르지? 그 사람들은 라스푸틴과 황비가 작당을 해서 아예 러시아를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독일의 공주 출신인 황비가 독일의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이 러시아를 독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고요. 이런 황당한 소문을 사실로 믿을 만큼 이 시기에 황실에 대한 민심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족들이 황비를 찾아가서 상황을 바꾸려고 한번 애써봅니다. 하지만 황비는 귀를 닫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러시아 제국의 황족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주동자는 바로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인데요. 자, 그 유스포프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을 자기의 저택에 초대해서 독살하기로 한 거예요. 유스포프 공작과 황족들이 미리 그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라스푸틴을 초대했죠. 계속 음식과 술을 권하면서 청산가리 케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이 청산가리 케이크를 잔뜩 먹은 라스푸틴은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아니 어떡해요? 뭔데? 이게 말이 안 돼. 독을 먹었는데 어떻게 예, 심지어 청산가리가 든 그 와인까지 여러 잔 들이켰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그러다가 그 구석에 놓여 있는 기타를 발견하고요. 유스포프 공작에게 신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을 하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귀신이야? 이때 독사를 주도한 유스포프 공작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못 죽이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신인가 이럴 수도 있겠네. 유스포프 공작은요, 그 라스푸틴이 그 죽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총입니다. 그렇지 확실하지 그거는. 그렇지 확실하지. 예, 총을 가져와서 곧장 라스푸틴을 향해서 쏘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스푸틴이 쓰러졌을까요? 아니야 불발이야. 아니야 그러지 마. 이게 무슨 야 아니야 죽어야죠. 죽었지. 라스푸틴이 결국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또 일어나요? 아, 설마 설마 에이. 안 죽었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심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라스푸틴이 황비에게 모든 것을 일러바칠 때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니 1900년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황족들이 더욱더 공포에 질립니다. 결국 놀라는 황족들이 다시 총을 쐈는데 두 번째 총알에도 죽지 않았죠. 왜? 두 번째도 아니 그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아 진짜 호러 영화다. 네, 결국 이 황족들이 라스푸틴의 이마 한가운데 총을 맞춘 거예요. 그제서야 쓰러져 죽습니다. 황족들은 죽은 라스푸틴의 두 손과 두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강에 내다 버립니다. (10년) 넘게 러시아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라스푸틴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이 라스푸틴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그쵸. 죽음을 둘러싸고 루머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소문이 엄청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푸틴이 유스포프를 성희롱
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여기 이제 분노한 유수프 공작이 라스푸틴의 그 중요한 부위를 절단하고 그게 바로 이제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야. 사실 모든 악의 원흉처럼 저희가 지금 느낀 라스푸틴이 없어졌으니까 예. 정신을 좀 차리셨네요, 황제 부부는. 황제는 전쟁에서 연일 패배하고 황비는 시시때때로 라스푸틴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퍼하기에 바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이제 러시아 전역에서 황실에 대한 분노가 아주 그냥 솟구칩니다. 진작 나왔어야 했어요. 라스푸틴이 죽은 뒤 불과 석 달 뒤에 러시아에는 혁명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시작을 했어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빵을 달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시민과 공장 노동자들이 합세를 합니다. 거리에는 붉은 깃발, 현수막이 휘날렸고요. 황제는 물러나라, 전쟁을 끝내라, 이런 구호가 거리에 넘실거립니다. 이런 시민의 요구에 그 황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강경 대응했을 것 같아요. 진압을 강하게 했겠죠. 피의 일요일 사건 때와 똑같이 시민들에게 그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럴 사람이야. 이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사격을 거부하고 공중에 총을 쏩니다. 시위대를 죽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장교가 채찍질을 하면서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이제 병사들을 다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채찍을 휘두르던 장교를 쏘아 죽이고 총을 쥔 채로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이죠. 황제는 이런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수도로 향하는 기차에 탑니다. 결국 니콜라 2세는 기차 안에서 중대한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바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니콜라 2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또 혈유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어린 아들 알렉세이에게도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300년을 이어오면서 세계를 호령하던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조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황제와 전제정이 사라진 러시아 제국에는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럼 그 황제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명 이후 황제와 가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뭐야? 벽을 부순 거예요? 황제의 집이에요? 니콜라 2세와 가족들이 총살당한 지하실의 모습입니다. 총살당한 그러니까 거예요? 저 벽이 부서진 것이 바로 총에 맞아서 총탄 자국이죠. 니콜라 2세의 본인과 그 가족에게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일반인이 된 니콜라 2세와 가족들이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우랄 지방으로 이제 이송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 일가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니콜라 2세가 살아있으면 반혁명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죠.
살아있는 황제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으니까요. 네, 결국 혁명 세력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황제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황제 가족들을 한밤중에 지하실로 냅니다. 그리고 황제와 가족들이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조리 총살을 했던 것이죠. Господи, прости их, не ведают, что творят. 전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핏자국으로만 남겨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황실 가족들의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유기가 되었어요. 여기서 그 라스푸틴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황제 부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저는 1917년 1월 이전의 생을 마감할 듯한 예감이 듭니다. 만약 제가 평민 암살자, 특히 제 형제인 러시아 농민의 손에 죽는다면 폐하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하의 자녀들은 수백 년을 군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죽이는 자가 폐하의 친족이라면 폐하의 자녀 어느 누구도 2해 넘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뭐야 이것도. 러시아의 황제이신 폐하는 러시아 백성의 손에 죽을 것이며 러시아 백성은 저주를 받아 도처에서 서로를 죽이며 악마의 무기 노릇을 할 것입니다. 와, 이거 소름 저런 거를 돋는데요? 진짜 보냈다고요? 예. 죽기 직전에? 아니 어떻게 알았어? 진짜 소름. 어떻게 알았어? 이 편지를 읽으면 정말 앞날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스푸틴의 편지, 이 편지는 사실 정치적 수수입니다. 이 편지를 써보낼 무렵에 라스푸틴은 황실의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노린다고 하는 낌새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바로 이제 가족과 이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목숨이 뭐 위태롭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협박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켜달라고 황제 부부에게 보내는 탄원서. 어찌 보면 예언의 형식을 빚은 은근한 협박이었던 것이죠. 야, 이날 소름 돋는다 갑자기. 와. 와룡과 이 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만 얻어도 천하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와룡 무슨 뜻이죠? 누운 용. 누워 있는 듯 웅크리고 있는 용이니까 곧 펼쳐서 세상에 나갈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용이라는 거죠. 또 추수할 인물. 네, 봉추. 추는 새인가? 예, 근데 아직 어린 그런 봉황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바로 제갈량은 와룡 또는 와룡 선생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비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와룡 선생을 모시려는 거죠. 그래서 관우와 장비와 함께 제갈량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그 유명한 말, 바로 삼고초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물어보니까 제갈량이 산다는 것은 저 깊은 형주에 초가를 짓고 은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멀죠. 굉장히 먼 길을 찾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도착을 했어요. 유비가 제갈량 선생이 있는 줄 물었더니 집에 없다는 거예요. 안 계세요. 예, 정말 할 수 없이 유비는 돌아가고 다음을 기약한 다음에 추위가 몰아치던 12월에 눈이 오는 산길을 듣고 또 이번에도 찾아갔는데 또 허탕을 치게 된 거죠.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예, 이제 세 번째 제갈량을 찾아서 삼형제가 찾아가게 됐는데
어때요? 이번엔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나야죠. 솔직히 3, 4번인데요. 성공.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갈량 선생님은 계시는가 하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가는 날이 장날이네. 유비로서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유비는 선생을 깨우지 말고 그가 깰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노라. 밖에서 기다리게 되는 아, 겁니다. 밖에서. 네. 그리고 거의 2시간이 됐는데 드디어 제갈량이 깨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사의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실이구나. 이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이 유비에게 충격적이면서 신선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아직 세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유비가 천하를 얻게 될 수 있는 그 계획이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뭐지? 전쟁도 아니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삼아 볼까요? 네. 이거 뭐야? 뭐 제이사 지르는 건가? 네, 이 그림은 고대의 그 소치죠. 이거를 정이라고 그래요. 정. 중국어로는 딩이라 그러는데 이 모양을 보면 바로 제갈량이 유비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계책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소치 세 개의 다리로 안정되게 정을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세 개의 나라로 분할을 해서 삼국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후대 역사가들은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를 바로 이 청동소추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된 것이죠. 조조하고 대적하기도 쉽지 않고 이미 화북을 다 차지하고 있고 강동에는 손권이 있으니까 바로 이들과 어떻게 현상 유지를 하느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손권과 동맹을 맺어서 강력한 조조로부터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제갈량이 생각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풍요로운 땅인 형주와 익주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땅은 제일 크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유비에게 모두 펼쳐놓은 제갈량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유비가 자기의 군사, 즉 책사가 되어달라고 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의 문제를 내드릴게요. 삼국지연의에서 유비는 군사 책사를 거절하는 제갈량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설득하기 위해. 썼을까? 책사를 들어와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네. 정답! 어렵다. 네, 규현 씨. 눈물로 호소했다. 정답입니다. 아, 잘했어요. 역시 눈물이다. 울부라더니. 제갈량의 유비의 진심에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결국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약간 허무한데? 눈물로 그냥 넘어갔다는 게 약간 허무. 진심이죠, 네, 진심. 그 진심이. 아마도 그것은 유비의 진정성을 소설에서는 그 눈물로써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갈량의 나이는 26살. 어리다. 그리고 이미 유비는 46살이 된 무려 20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천군만마 얻은 듯 스승처럼 그를 모시면서 함께 천하의 일을 모든 걸 논의했던 그런 모습이죠. 와.
유비의 책사가 된 제갈량이 이 모두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아직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관우 장비 어땠죠? 질투. 화가 많이 나요. 조심스럽게 봤죠. 예, 관우와 장비 입장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저 실력도 아직 모르는 어린 제갈량을 저렇게 마음을 들여서 막 정성을 다하니까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갈량이 관우와 장비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전투가 이제 곧 벌어지게 됐어요. 지금 조조는 허도를 수도로 해서 이미 황하유역은 장악하고 있고 이제 남쪽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주 사냐에 응거하고 있는 유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조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갈량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방망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충돌이 임박하게 된 것이에요. 흔히 방망파라고도 하는데 이 방망에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파자를 써서 방망파에서 벌어졌던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曹兵进军，必须路经博望坡。博望其左有山，名曰玉山；其右有陵，名曰安陵。山洼与林间，皆可伏兵。关羽听令。 기록에 의하면 조조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모습이 드러나는데 유비가 준비하고 있는 병사는 불과 3천여 명. 초기에는 유비의 군대가 밀리고 밀리면서 쫓기듯 후퇴를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산에서 방망파의 산에서 밀려나면서 조조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갑자기 계곡과 협곡에서 불화살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공격의 조조군은 여기서 대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제갈량의 어떤 전략이었던 거죠. 적을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해서 그리고 매복했다가 그들을 기습하고 특히 화공작전을 통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이제 방망파 전투 말고도 이제 또 신야에서는 뭐 수공작전을 벌여서 흐르는 물을 막았다가 이걸 터트려서 수공을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조조군을 몰아냈다라든가. 물의 힘으로. 그렇죠. 능력자. 그런 제갈량의 책략으로 유비군이 이제 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자 이 관우와 장비도 이 젊은 사람을 이제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전략가네. 전략가고 책사구나. 그런데 사실 역사에는 이 방망파 전투는 제갈량의 역할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그럼 안 되는데? 실망인데? 예, 사실은 역사 기록에서 방망파 전투가 벌어졌던 그 시기랑 유비가 삼고초로를 통해서 제갈량을 모시게 된 그 시기가 사실 시기가 좀 안 맞아요. 예, 사실은 역사 기록에는 이 방망파 전투에 공을 세우고 전략을 짠 사람은 서서인가? 유비예요. 유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야에 관련된 것도 신야 전투도 신야에 주둔한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정사 기록에는 없어요. 지형과 지세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승리했다는 점이 이 두 전투의 공통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가 병법에 통달한 인물로 그리기 위해서
이 전투 장면을 소설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활용한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갈량의 지략으로 유비군에게 밀린 조조는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완전히 형주와 강동 지방의 정복을 꿈꾸게 되는데 대규모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서기 208년 봄 남쪽의 형주와 강동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출정을 하게 된 거예요. 100만. 형주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천하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조가 차지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근데 이 시기에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아까 유표라고 그랬는데 유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이 형주의 지배권을 이어받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지만 조조의 대군이 남아오고 있다는 이 말을 듣게 되자 그 유표의 아들이 조조에게 항복하고 이 형주를 그대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냥 싸우지도 않고.刘琮率荆襄9郡所有文武官民归顺朝廷，请丞相接印。 이렇게 형주가 조조에게 그대로 바치게 되자 유비는 이제 형주를 떠나게 되는데 자신의 근거지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아, 유명한 장면이죠. 백성들을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유비는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이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와. 하지만 이 상황에서 천재 전략가 제갈량이 이 꼭 필요한 땅을 이제 뺏길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중요한 계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미노 이론처럼 형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디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양주. 예, 바로 손권에 있는 이 지역도 위험하게 되니까 손권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조조가 손권의 지역까지 오게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손권은 자신의 책사였던 노숙을 이제 보내서 파견해가지고 형세를 점검하고 과연 어떻게 조조를 대책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노숙이 피난하고 있던 유비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바로 손권과 연합을 해서 조조를 막아내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손잡자.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에게 그대가 손권에게 가서 우리와 연대를 해서 조조를 막아낼 대책을 세우자는 이 중요한 책임을 유비가 제갈량에게 맡겼던 거예요. 자, 유비로서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손권과 연합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손권은 조조와의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문제네 또. 내주세요. 제갈량은 손권을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힌트 없어요? 힌트. 제갈량은 고도의 심리를 잘 활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약간 정답? 네, 은전 씨. 이건 내가 너에게 뭔가 팁을 주겠지만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지 유비를 위한 게 아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거지요. 너 혼자 힘으로 당할 수가 없다. 없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팁을 주지만 이건 유비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다.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요? 상당히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원희 형 천재야. 정답 언변이라고 네. 하셨지만 언변 말고도 다른 몸에서 나오는 거 혹시 가능할까요? 아, 영어. 눈물 또? 네. 대성 통곡하면서
원래 눈물 잘 안 흘리는 분이지만 눈물 흘리면 유비의 그만큼 눈물이 설득력이 있다.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땡입니다. 또 하나 힌트를 주면 저 같으면 손권에게 반드시 우리는 연합해서 맞서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갈량은 그렇지 않았는데 일종의 밀당을 했어요. 밀당. 정답. 네, 규현 씨. 너는 분명히 조조한테 질 거야. 그건 너무 자극인데. 그러니까요. 밀당인데? 너가 조조한테 질 거야. 그럼 내가 조조 싸우기 전에 너부터 죽여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질 거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왜 너무 오히려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너무 도발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 정답입니다. 역시 삼국지 덕후. 네, 정답은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유비가 좋네요. 제갈량을 보냈는데 손권이 이제 망설여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던 거죠. 근데 제갈량이 손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강동에 힘을 기울여서 중원의 조조와 싸울 자신이 있으시면 즉시 조조와 관계를 아예 끊으십시오. 근데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시다면 아예 병력을 철수하고 항복하지 그러세요. 항복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손권이 그래서 그대의 주군인 유비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유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유비는 한 황실의 후손으로서 그의 인덕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조그만 일에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조에게. 정말로 그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줬던 거죠. 와 근데 저 살얼음판을 걸은 거잖아요, 사실. 사실은 그것은 모험일지도 모르지만 제갈량은 오히려 상대적인 약소국과 강대국의 열등감과 자존심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손권을 오히려 자존감을 건드려서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며 싸우리라라는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되고 바로 유비와 연합을 맺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바로 외교전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조조의 100만 대군하고 맞서 싸우자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전쟁에 손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조조와 손권 두 강대국이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두 나라의 국력을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계략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삼국지의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남쪽 명문가 출신이고 또 손권이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하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강동의 영웅이자 당시 군 책임자였던 도독, 바로 제갈량만큼 훌륭한 인재이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바로 주유라는 사람입니다. 주유. 최고의 군사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죠. 정사 역사에는 이 주유에 대해서 상당히 성격이 쾌활하고 도량이 넓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고 외모도 멋져서 당시 남쪽 사람들은 주유를 주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랑이라는 말은 주량. 예, 사나이 남자들에게 부르는 표현인데 주랑 이것은 당시 강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년. 요즘으로 비하면 뭐가 좋을까요? 국민 오빠? 지원이 형이면 지랑이네요. 지랑. 지랑. 조랑이죠. 여러분들은 이 주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 적벽대전이란 영화 보면은 그 제갈량이랑 주유랑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데 그 신경전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야금 연주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주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는데요. 결국 제갈량이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연합을 하기로 하는데 이제 제갈량이 주유도 설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중요한
그 모멘트에서 영화에서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아주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상대방은 저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를, 무슨 곡목인지를 알아야 되고 음악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답가 형식으로 자신의 대답을 또 다른 음악을 통해 연주함으로써 무언의 음악을 통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정사에는 특히 주유가 음악에 아주 이해가 높았다는 것이 또 유명하기도 해요. 결국 그 음악의 대화에서 주유도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주유는 헐뜨가게에서 온 이 제갈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들에게 적이 된다면 어떤 후환이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되면서 바로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할 계획을 계속 마음속에 갖게 된 거예요. 예, 제갈량은 손권과의 연합을 이용하면서 뛰어난 심리전과 외교술을 성사시켰는데요.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조조와 또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의 대결, 이게 이제 역사의 성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결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장강에 있는 적벽이라고 하는 곳. 적벽. 바로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는 바로 삼국지 최고의 전투, 삼국지 최대의 분수령이라고도 하는 적벽대전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적벽대전이 일어난 곳을 지도로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형주와 양주를 가로지르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장강이 흐르고 있죠. 벽이라서 적벽이라는 거예요? 네, 암벽이 거기에 있고 그 벽에 붉은색의 글씨가 있어서 적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손권의 군대는 강동에서 수군을 몰고 이제 장강을 거슬러서 이제 적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는 208년 10월경,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육지를 가로질러 장판 강릉을 지쳐나서 장강의 이 오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을 펼치고 손권과 유비에는 이 적벽에서 이제 맞서게 된 것이죠. 아, 오림에 직결했구나. 네. 이제 두 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전쟁도 벌어지겠지만 그 전에 바로 속고 속이는 책략들이 오고 가고 첩자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계략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이 지략 싸움은 조조의 연합군 사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갈량을 경계하는 이 주유가 같이 연합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갈량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갈량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주유가 한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주유가 조조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군사비가 필요하고 많은 물자가 필요한데 그대가 10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해올 수 있는가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现在还欠10万支箭，你给得了我吗？好，如果凑不到10万，依法处斩。 만약에 내가 그걸 구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군령에 따라 처벌을 받겠노라고 얘기한 거죠. 주유 입장에서는 절대 구해올 수 없을 테니 제갈량을 문책할 수 있는 구실이 되고 만약 구해왔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전쟁에 엄청난 물자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화살 많아지니까 좋아. 그러니까 주유의 이 제안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절묘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제갈량은 여유 있게 장강에 20척의 배를 들이우면서 조조의 진영을 향해 떠납니다. 조조의 진영에서는
화들짝 놀라게 되면서 화살을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그대로 제갈량의 배 위에 준비한 볏짚에 빼곡히 박히게 됐습니다. 제갈량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10만 개의 화살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전혀 그 배의 모습과 은지원 씨 말대로 거기에 볏짚이 있다 해도 허수아비가 있다 해도 파악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짙은 안개 낄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제갈량의 신출 귀모란 부분이겠죠. 말도 안 돼. 한번 우리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볼까요? 네. 그냥 안 보이는데 쏜 거구나. 이야. 네, 얼마나 많은 화살이 꽂혔는지 배가 기울어지는. 야, 보급 제대로 받고 왔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갈공명의 그 재치가 와. 그러니까 제갈량이 주유에게 사흘 후에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사흘 후에 장강 적벽 부근에 안개가 짙게 낀다는 것을 제갈량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화살을 붓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드디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갈량과 만나서 저 장강 너머 조조 군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논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 생각해낸 방법을 손에 써서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둘이 손을 펼쳤는데 그들의 손바닥 안에는 불화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네. 화공작전을 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둘이 함께 한 거죠.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은 거의 다가왔어요. 조조는 10만 개의 화살을 잃었다는 얘기도 듣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손권의 연합군에게 첩자를 몰래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적벽대전이 막 임박한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정보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첩자를 보냈는데 주유는 조조가 보낸 첩자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역으로 첩자로 역으로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전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바로 손권이 자신의 아버지인 손견 때부터 주군을 모셨던 바로 원로 장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황계라는 장수예요. 근데 그 첩자가 보는 데에서 이 황계와 손권이 논쟁을 벌이다가 엄연히 주군인데 항명을 하고 저항을 하게 돼요. 여기에 분노한 손권이 황계에게 곤장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쇼만 제스처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첩자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원로 장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곤장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거를 목격하자 황계는 완전히 손권의 마음을 떠나겠구나라고 충분히 첩자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황계는 배신을 하고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뜻을 보내옵니다. 저를 장수로 받아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조조라면 어떻게 할까요? 받아줍니다. 받아주죠. 이미 첩자에게 이런 상황을 조조는 보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거죠. 근데 1%가 아직도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조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게 돼요.
이번에 주유는 조조의 첩자를 이번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그 첩자를 외딴 곳으로 보내게 됐는데 거기서 그 첩자가 아주 심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일부러.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와룡과 봉추 선생 중에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그 봉추, 바로 방통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송권에게 등용되지도 않고 내쳐지듯 딴 곳에 있는 걸 확인한 첩자는 이 사람을 조조에게만 데려간다면, 그렇게만 하면 조조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방통을 첩자는 조조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방통입니다. 하면서 조조군을 도와달라고 했죠. 근데 방통이 조조의 진영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이래 가지고는 수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군에 약하기 때문에 막 배멀미를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침 조조군대는 이 지역에 왔을 때 전염병도 그때 퍼지고 매우 힘들어했었어요. 방통이 제안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배멀미가 들도록 힘들게 이러시냐? 그 배들을 마치 육지처럼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배마다 사슬을 엮어 흔들리지 않게 하자니 조조는 무릎을 치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조조군의 진영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화공작전에 치명적으로 약한 거예요. 진짜 위험하죠. 그 번지니까 불이. 근데 주유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었어요. 화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바람이었던 것이죠. 바람이 없어요 또? 네. 뭐 그림을 보면 불을 이용해서 이기려면은 불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일로. 이쪽. 그렇죠. 이 불이 조조의 진영으로 가야 네. 삽시간에 불이 번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동남풍의 바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당시 이 시기 바람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북서풍. 바로 손권의 부대 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한들 화공작전을 핀들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는 정말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제갈량이 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일으키면서. 이거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드래곤볼이 아니에요. 진짜 그 신박하다. 파초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아니라고요.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제갈량이 제단을 높게 쌉니다. 칠성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하늘에 바람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제갈량이 동남풍의 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약속한 날, 황계는 조조에게 긴급하게 이제 당신의 진영으로 내가 이제 투항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고 뜻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조조군에 미리 항복 선언까지 했던 황계는 사실 그 배에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하고서 맹렬하게 이제 조조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정말 바람의 방향이 일순 바뀌면서 조조의 진영을 향하여 동남풍이 부는 거예요. 와, 정말 영화 같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곧 불을 붙인 황계의 배가 동남풍을 따라 조조의 진영으로 돌진해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슬로 연결된 조조군의 배엔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육지와 물에서는 동시에 유비와 손권군이 6개 공격을 했어요. 혼란 속에서 조조의 대군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 떨어져서 소설에서는 그 장강 일대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거대한 조조의 군대가 이 적벽대전에서 대패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정사에서는 실제로 적벽대전의 이 화공작전 이걸 제안했던 사람은 바로 강동의 장군인 황계였었어요. 네. 황계가 주유하고 논의하면서 화공작전이 주요하지 않는가라고 제안을 했고 주유와 황계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화공작전을 결정했던 거죠. 그 묶여 있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냥 던진 말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네. 다만 정사에서는 황계가 조조의 진영을 보고 조조의 배들의 앞뒤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공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제갈량이 그러면 이 적벽대전에서 실제 한 역할이 없는 건 아니죠? 송군의 그 자극시킨 건 있죠. 네. 그렇죠. 제갈량이 했던 활약을 역사에서 실제 전투 장면에서 활약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적벽대전에서 그를 그렇게 신출귀몰한 그의 활약상을 보여준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되게 신적으로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이 있는데 전쟁의 관건은 뭔지를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적벽대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갈량이 날씨를 이용해서 화살을 얻어오고 또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하늘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뛰어난 병법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고대부터 천문을 읽는 것, 이것은 사대부 계층의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또 교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이게 일종의 매뉴얼로 만들어지게 돼요. 책자로 만들어지게 돼서 제갈량 같은 사람이 별자리의 운행을 보고 하늘을 본다는 건 사실은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제갈량이 허무맹랑한 요술을 부렸다가 아니라 기상학, 천문학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적벽대전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유가 정보를 보내서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와 맞서 적벽에서 조우하였다. 그때 조조의 군대에는 이미 질병이 퍼져 있어서 처음 교전하자 조조의 군대가 패퇴하여 강북으로 후퇴하였다. 조금 들어보니까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냥 질병 아파갖고 뒤로 물러난 거네요. 네. 저것보다는 그러면 연기가 좀 재밌네요. 그러면 잘 만들었네. 소설이잖아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전쟁 이후에 삼국 분할이 실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벽대전은 삼국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쟁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희에서는 이 적벽대전 이후와 이전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비록 정말 저렇게 격렬한 전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이야기로 훨씬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전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천하통일을 앞둔 조조로서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면서 사실 당분간 천하통일은 유보하게 되고 이제 역사는 본격적으로 삼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바로 삼국시대로 이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